어느 여름날 대학 동아리 친구들과 나는 폐가에서 하룻밤을 지내기로 했습니다. 휴가 체험이라는 다소 무모한 계획은 심심한 여름방학을 특별하게 보내고 싶다는 단순한 이유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각자 손전등과 간단한 캠핑용품을 챙겨서 출발했습니다. 자동차로 몇 시간을 이동한 끝에 도착한 곳은 인적이 드문 산길을 따라 한참을 들어가야 나오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집들이 버려진 마을이었고 우리가 목표로 한 집은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폐가였습니다. 오래된 나무로 지어진 2층 집은 시간이 지나며 검은 곰팡이가 피어있고 문은 녹슨 철자라 삐걱거렸습니다. 집 주변엔 키 큰 잡초가 우거져 있어 한동안 아무도 주인을 찾지 않았음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적당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불을 피우고 마당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귀신 이야기나 미스터리한 사건들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무서운 이야기로 분위기가 고조되었고 우리 중 몇몇은 조금씩 겁에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진 무렵 갑자기 집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찰칵찰칵 마치 누군가가 발소리를 죽이며 걷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모두가 조용해졌고 누군가 농담으로 아마도 이 집 주인이 우리 자리를 탐내고 있는 걸지도 몰라 라고 말했습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우리의 리더 격인 민준이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확인해보자. 아무것도 아니겠지. 그의 제안에 따라 우리는 모두 손전등을 들고 폐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집 내부는 바깥보다 더욱 음산했습니다. 곰팡이 냄새와 먼지가 코를 찔렀고 바닥은 오랜 시간 청소되지 않은 듯 발에 쩍쩍 달라붙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에 밝혀진 거미줄들과 무너진 가구들은 오래된 공포 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케 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거실을 지나 2층으로 향했습니다. 이 거기는 계단을 오를 때마다 우리 모두 누구랄 것 없이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2층 복도에 들어서자 소리는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발소리가 아니라 작은 속삭임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복도 끝방에서 나오는 듯했습니다. 격한 공포와 호기심 속에서 복도 끝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순간 방 안에서 갑자기 문이 휙 열리며 찬바람이 쏟아졌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붙잡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문 옆 벽에 붙어있던 오래된 거울 속에서 뭔가가 보였습니다. 검은 실루엣이 서 있었고 그 형체는 천천히 우리를 향해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우리는 비명을 지르며 곧바로 도망쳤습니다. 거침없이 내려온 계단에서 몇몇은 넘어졌지만 살고자 하는 마음에 나머지가 힘껏 끌어당겨 주었습니다. 마당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정신없이 자동차로 달렸고 그 모든 일들은 아침 햇살 속에서조차 믿기 힘든 악몽처럼 여겨졌습니다. 이후 우리는 다시는 이 이야기를 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후로도 종종 우리 모두는 그 음산한 속삭임과 거울 속 형체를 떠올리곤 합니다. 아마도 그 폐가는 아직도 그곳에 그대로 남아 다른 무언가들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서울 변두리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홀로 거주하며 매일같이 회사와 집을 오가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어느 날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지하철역에서 집으로 향하는 좁은 골목길이 늘 그렇듯 조용했지만 그날은 유난히 공기가 무거웠다. 누군가 나를 주시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든 것이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한숨을 쉬고 긴장이 조금은 풀렸다. 항상 하던 대로 불을 켜고 가방을 내려놓고 간단히 샤워를 한 후 저녁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내 휴대전화가 낯선 번호로 울리기 시작한 것이다. 스팸 전화인가 싶었지만 이상하게도 무심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나는 전화를 받으며 말했다. 그러나 상대방은 몇 초간 아무 말이 없었다. 대신 매우 불안정한 숨소리가 들렸다. 숨소리는 점점 커졌고 이어서 낯선 목소리가 속삭이기 시작했다. 어떻게 나를 잊을 수 있니? 나는 순간 소름이 돋았다. 목소리는 친숙한 듯했으나 전혀 기억이 없는 목소리였다. 갑자기 전화를 끊고 말았다. 심장이 두근거려서 잠시 동안 생각을 정리할 수가 없었다. 장난 전화겠지.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다. 그날 이후로 매일 밤 같은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 내용은 더욱 기괴해졌다. 당신 뒤에 있는 걸 몰랐나요? 거울 속이 더 안전하겠군요. 매번 기괴한 말을 남긴 채 전화를 끊어버렸다. 어느 날 일주일 넘게 지속된 전화에 지쳐있던 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호기심이 생겼다. 도대체 누가 이런 장난을 하는 거지? 벨소리가 울리자 곧바로 전화를 받았다. 누구야? 왜 이러는 거야? 나는 성난 목소리로 물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목소리가 조금 달라졌다. 왜 모르겠어. 나잖아. 그 순간 문득 대학교 시절을 함께 보냈던 친구가 생각났다. 몇 년 전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던 친구였다. 설마 하는 마음에 나는 그 이름을 조심스레 불렀다. 정우야, 너니? 대답 대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희미한 웃음소리만이 대화를 대신했다. 그 뒤로 전화는 끊겼고 그날 이후로 다시는 전화가 오지 않았다. 그 친구의 장례식 이후로 잊고 지냈던 기억들이 속속 떠올랐다. 그날 이후로 나는 때때로 혼자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골목길을 지날 때면 괜히 주변을 살피곤 했다. 어쩌면 정말로 친구가 말하고 싶었던 건 외로움이 아니었을까?
아니면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경고였을지도 모른다. 그때 우연히 집 거울을 본 나는 순간 멈춰설 수밖에 없었다. 나의 거울 속 얼굴이여. 바로 그곳에는 너무도 친숙한 누군가의 얼굴이 드리워져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밤 나는 친구들과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시계는 이미 새벽 2시를 넘어서고 있었고 거리는 고요하고 음산한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다. 집까지 가는 길은 좁은 골목을 지나야 했는데 이 골목은 항상 어떤 불길한 느낌이 들게 했다. 그날따라 더 어두운 것 같기도 했지만 워낙 술에 취해 있었던 탓에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고 있었다. 골목을 걷던 중 갑자기 등 뒤에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또 다른 누군가가 집으로 가는 길이라 생각했으나 그 발자국 소리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나를 따라오고 있었다. 술 기운에 취해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뒤를 돌아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뒤를 돌아봤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나는 걸음을 서둘렀다. 그런데 걸음을 재촉할수록 발자국 소리도 빨라지는 게 아닌가. 다시 한번 뒤를 돌아봤지만 그곳에는 여전히 아무도 없었다.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었던 나는 휴대폰을 꺼내 소리라도 내보려 했지만 휴대폰은 작동하지 않았다. 배터리가 충전되어 있었는데도 불이 들어오지 않았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만큼 소름이 끼쳤다. 나는 최대한 빨리 골목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발자국 소리는 나를 쫓듯 계속 따라붙었다. 한참을 그렇게 걸어 결국 골목의 끝자락에 도달했을 때 발자국 소리가 멈췄다. 하지만 이번에는 등 뒤에서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귀 바로 옆에서 누군가가 깊은 한숨을 내쉬는 듯한 소리였다. 겁에 질린 나는 뛰기 시작했고 집까지 전속력으로 달렸다. 집 앞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고 서둘러 들어갔다. 문을 걸어 잠그고 나서야 숨을 돌릴 수 있었다. 침대에 쓰러지기 전 나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 창밖에 낯선 여인이 서 있었다. 창백한 얼굴에 긴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리듯 그녀는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온몸이 굳어버린 나는 소리조차 낼 수 없었다. 시선을 움직이지 못한 채 그녀를 바라보고 있던 그 순간 그녀는 사라져버렸다. 꿈인 걸까? 술이 취해서 헛것을 본 걸까 생각했지만 너무도 생생했다. 이후로도 몇 주간 나는 같은 꿈을 반복해서 꾸었다. 똑같은 골목, 똑같은 발자국 소리, 그리고 똑같은 창밖의 여인. 어느 날은 너무 겁에 질려 잠에서 깨어난 후 침대 옆을 확인했지만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가까스로 식별할 수 있는 낯선 여인의 실루엣이 문 밖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 후로 나는 밤늦게 골목을 지나는 일을 피했고 주위에는 늘 사람들을 두려고 했었다. 그러나 술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하다가 알게 된 사실은 그 골목이 예전에 끔찍한 사건이 있었던 장소라는 것이었다. 길을 지나던 여성이 살해당한 비극적인 사고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여성의 영혼이 여전히 그곳을 떠돌고 있다는 소문도 들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그 골목을 피해 다녔지만 여전히 가끔씩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뒤따라오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면 소름이 돋기를 그칠 수 없었다. 그렇게 이 이야기는 나에게 미해결의 공포로 남아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경험으로 남아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날 평범한 대학생인 민주는 친구들과 함께 인터넷에서 유명한 공포 게시판을 둘러보다가 한 가지 흥미로운 글을 발견했다. 제목은 절대 혼자 있지 마세요. 진짜 일어난 공포 체험이었다. 민주는 호기심에 이끌려 그 글을 클릭했다. 글쓴이는 자신이 겪었던 기이한 사건을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었다. 그것은 몇 년 전 그가 자취를 시작한 후 겪은 이야기였다. 당시 글쓴이는 대학 근처의 낡은 빌라에 혼자 살고 있었고 그 빌라는 낮에도 어딘가 음산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입주 처음에는 별다른 이상을 느끼지 못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알 수 없는 시선과 인기척을 느끼기 시작했다. 처음에 글쓴이는 단순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오는 불안감이라고 치부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그는 자다가 왠지 모르게 숨이 막히는 느낌에 깨어났다. 소름 돋게도 누군가 방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강렬한 시선을 느꼈다고 했다. 불을 켜고 주위를 둘러봤지만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바람에 흔들리는 얇은 커튼이 창문 앞에 걸려 있을 뿐이었다. 그 사건 이후 글쓴이는 점점 더 기이한 경험을 하기 시작했다. 밤이 되면 누가 방 안을 서성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심지어 가끔은 침대 밑에서 뭔가 긁히는 소리가 나기도 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그 원인을 알 수 없었다.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다들 그냥 꿈이라고 또는 자면서 나도 모르게 낸 소리일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던 어느 날 글쓴이는 자신의 방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 친구는 다른 지역에서 온 동창이었는데 함께 있는 동안에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친구가 돌아가고 혼자 남은 글쓴이는 이내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갑자기 방 안에 불이 깜박거리기 시작하더니 마치 누군가 뒤에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또렷한 목소리가 들린 것이다. 야! 놀란 글쓴이는 소리를 지르며 방에서 뛰쳐나와 근처 편의점으로 달려갔고 그날 밤 다시 방에 들어가지 못했다. 결국 그 빌라를 떠나기로 결심한 그는 급하게 짐을 챙겨 친구 집으로 잠시 거처를 옮겼다. 몇 년 후 그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그 빌라 근처를 지날 기회가 생겼다.
옛 추억을 더듬으며 그는 잠시 그곳에 들렀는데 더 이상 그 빌라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 자리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 있었고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있었다. 궁금해진 글쓴이는 주변 주민에게 물어보았다. 그 빌라가 철거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이다. 그리고 주민으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 오래된 빌라에서는 그의 이전 입주자들도 똑같이 기이한 경험을 했고 일부는 그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결국 그것이 문제가 되어 건물이 철거된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그제야 글쓴이는 그곳에서 자신이 겪은 불가사의한 경험이 단순한 환각이나 착각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 후로도 그가 겪은 일의 원인이나 그 존재의 정체는 알 수 없었다. 그저 밤이 되면 가끔씩 등을 스치는 알 수 없는 한기의 정체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의문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 글은 이런 이야기로 끝맺어졌다. 혹시 나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민주는 그래서 눈을 떼지 못했고 그날 밤 혼자 방에 있을 때마다 등 뒤가 서늘해지는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